안녕하세요. 서울 S치과 최승원 원장입니다. 저번 시간에 임플란트 수술을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제 임플란트 수술이 끝나고 보철을 올릴 때, 치아를 만들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플란트에 관련해서 임플란트 보철을 했을 때 보철과 관련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으로 크게 생각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임플란트를 하고 난 다음에 음식물이 낀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교합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먼저 음식물이 끼는 거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전에 임플란트 하신 게 불편하다고 저희 치과에 오셨던 분 사진을 찍었던 건데요. 이 두 개의 치아가 이제 임플란트를 했던 치아입니다. 음식물이 끼는 거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했을 때 임플란트와 자연 치아 혹은 임플란트 사이 접촉면이 있을 거잖아요. 이 사이사이가 여기에 이제 끼는 사이에 끼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잇몸 쪽으로 치아 목 부위에 음식물이 붙어있는, 저류되어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림을 그려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제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옆에서 본 그림인데, 어금니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서 아랫니라고 치면 여기에 혀가 있겠고요. 이렇게 볼살이 있겠죠. 그래서 옆에서 바라본 그림인데, 우리가 이제 윗니가 있어서 윗니가 물리게 되면 이 안에 음식물이 들어가면 위아래가 콱 씹으면서 이렇게 양쪽 볼과 혀 쪽으로 떨어지고, 그래서 오물조물 혀와 볼을 움직여서 다시 치아 위로 음식물을 올리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면서 이제 음식물을 씹는 행위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빨간 선으로 그린 부분이 식사를 할 때 음식물이 움직이는 길이 되는데요. 색깔을 바꿔보면 이제 치아가 이렇게 있고 잇몸이 있잖아요. 여기도 치아가 있고 잇몸이 이렇게 있어서 여기 이렇게 아무래도 약간의 오목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생기는데, 일반적으로 자연 치아와 그 잇몸은 거의 이 부분이 평탄해요. 그래서 음식물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이런 데 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연 치아는 어금니 같은 경우에 이 폭이 대략 8mm에서 10mm 정도에 해당하는데, 우리가 심는 임플란트는 제일 굵은 게 일반적으로 쓰는 게 직경이 5mm짜리고요. 대개 한 4.5에서 5mm짜리를 어금니에 심게 되는데, 이를테면 이제 5mm짜리 임플란트를 여기다 이렇게 심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직경이 이렇게 될 텐데요. 잇몸이 이렇게 있고 임플란트가 들어가 있는데, 적어도 잇몸 밑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치아가 올라가 줘야, 이렇게 커지면서 올라가 줘야 잇몸 사이에서 자연 치아와 비슷하게 여기에 홈이 없고 음식물이 흐름에 있어서 끼거나 이런 저류가 되는 현상이 덜 할 텐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지 못하고 임플란트가 직경이 워낙에 좁다 보니까 자연 치아에 비하면 이 정도 해서 치아가 올라가서 이렇게 만약에 올라갔다라고 치면, 예를 들어 이런 각도로 올라갔다라고 치면 임플란트 크라운은 이제 이런 모양일 거고 잇몸에서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임플란트 크라운은 이런 모양이고 잇몸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이만큼의 공간이 뻥 뚫리게 되는 거잖아요, 옆에서 봤을 때. 그래서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식사를 하게 되면 볼과 뺨과 혀 쪽에 잇몸 쪽으로 음식물이 잔뜩 끼어 있다. 그래서 그거 빼는 게 힘들다. 이제 이런 불편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 원인은 이제 이와 같이 그 임플란트 직경 자체가 자연 치아보다는 작기 때문에 자연 치아와 비슷하게 이제 이걸 쭉 넓혀서 크라운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일반적인 경우면은 이제 할 수가 있는데 또 이게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올라가려면 그래도 임플란트 심겨진 여기 깊이하고 잇몸의 두께가 최소한 한 3mm 이상은 돼야 돼요. 근데 아래 하치조 신경이 지나가고 있는데,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있는데 아무리 짧은 임플란트를 심어도 잇몸에서부터 3mm 깊이에서 임플란트를 심기가 힘들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게 이제 신경은 피해야 되니까 여기 두께가 얇아질 수밖에는 없고, 최소한의 잇몸 두께 3mm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3mm가 채 안 되면 급격하게 여기서 퍼지게 만들게 되면 또 그걸로 인한 부작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좁게 올라가다 보면 아무래도 공간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면
적절한 깊이에 적절한 잇몸 두께를 갖고 임플란트가 심겨진 이상적인 상황이라면 이제 최대한 자연치아와 비슷하게 넓혀가지고 만들므로써 음식물이 저류되는 그런 현상을 최대한 방지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될 때는 이와 같이 음식물이 저류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저류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음식물이 사이에 끼는 현상. 음식물이 사이에 끼는 현상입니다. 이 두 개의 치아가 임플란트고요. 자연 치아인데,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점 세월이 흐르다 보면 모든 치아들은 전방으로 앞으로 쓰러지는 힘을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이가 맹출됐을 때는 치아가 이렇게 생기면서 치아와 치아끼리에 그 점 접촉을 하거든요. 마치 당구공 두 개를 딱 붙여 놓으면 당구공과 당구공이 맞닿은 부분은, 볼록한 면이 맞닿은 부분은 딱 점이잖아요. 포인트. 그래서 포인트 컨택을 하게 되는데, 치아들이 앞으로 이동하는 힘을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받고, 또 왔다 갔다 갈 때마다 미세하게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니까 이 접촉면이 마모가 일어나서 세월이 흐르면서 포인트 컨택이었던 게 점 접촉이었던 게 면 접촉으로, 그 서피스 컨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서피스 컨택으로 바뀌면서 그만큼 접촉면이 넓어지고 하니까 음식물이 덜 끼고 이런 것도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의 핵심은 치아가 앞으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동하게 되면 임플란트는 뼈와 결합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임플란트의 위치가 변하지는 않거든요, 잘. 근데 임플란트가 있고 자연치아가 있을 때 자연치아는 앞으로 이동을 하니까 처음에는 면 접촉을 이루고 잘 안 끼게 맞췄더라도 세월이 3년, 4년 지나면서 치아가 이동하게 되면 공간이 뜨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임플란트의 생리상, 자연치아의 생리적인 구조상 어쩔 수가 없이 이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인데, 그때 이제 수리하면서 임플란트를 풀러서 그 접촉면이 벌어진 부분을 다시 도자기로 채워서 뭐 넣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수리를 해서 이렇게 쓰게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처음에 임플란트를 꼈는데 음식물이 낀다. 그러면 이제 뭔가 수정을 해야 되겠죠. 음식물이 낀다는 게 귀한 시간과 비싼 돈을 들여서 치과에 가셔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는데, 하고 났는데 다 좋은데 음식물이 낀다. 그것도 되게 괴로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해야 될 거고,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접촉면에 음식물이 끼는 것들은 이제 어쩔 수가 없다. 그때는 이제 계속적으로 보수하고 수리하면서 잘 사용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임플란트와 관련해서 음식물이 저류되는 현상과 잇몸 쪽에 저류되는 현상과 사이에 접촉면에 음식물이 끼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철물이 들어갔을 때 생길 수 있는 현상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교합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옆에서 이제 물었을 때 옆에서 바라본 모습인데, 물었을 때 넓은 면이 이렇게 닿으면은 씹는 느낌도 좋고 임플란트 넣어서 잘 씹힌다, 이렇게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자연치아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옆에서 그림을 그리면 치아가 되게 골도 산도 다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치아가 이렇게 절대 면으로 닿질 않고 점점점 다 접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치아들이 막 마모가 되면서 처음에는 점점점 닿던 게 치아에 씹는 면을 이렇게 그려봤을 때, 예를 들어 옛날에는 점점점 이렇게 닿았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점도 어느 정도 면이 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접촉이 일어나니까, 이런 식으로 씹는 걸 기억하고 계시다가 새이, 이건 비단 임플란트뿐만 아니라 자연치아도 마찬가지인데요. 새이가 들어가면 새이는 그래도 접촉을 그냥 이렇게 점점점으로 맞추게 되거든요. 면으로 닿게 하지는 잘 않으니까. 그래서 닿기는 닿아도 씹는 느낌이 좀 어색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첫 번째로 이제 계시고요. 이런 경우는 결국에 이제 시간이 답이겠죠. 시간이 지나면서 보철물 자체도 마모가 일어나니까 또 적응도 어느 정도 되실 거고, 마모가 일어나면서 닿는 면이 좀 넓어지면 처음보다는 많이 나아지실 거고, 두 번째로는 아예 이제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바이트가 그 물리는 부분이 낮아서 낮기 때문에 이제 접촉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때는 안 씹히니까 그때는 다시 만들어야죠. 제가 이제 보철을 공부할 때 치아끼리 딱 접촉이 다른 치아와 동일한 힘으로 접촉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올바른 상태라고 한다면, 이거보다 높은 상태는 이제 과한 상태가 되겠고, 이게
좀 접촉이 덜한 상태는 부족한 상태가 되겠죠. 과한 상태는 조정해가지고 맞출 수 있고, 설령 내가 과한 걸 캐치를 못하고 넘어갔더라도 치아끼리 마모가 되면서 어느 정도 그 치아의 위치나 이런 게 유지되는 부분은 있어요. 물론 접촉이 과하게 된다면 그때는 뭐 씹을 때 먼저 닿고 불편하거나 이런 게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조정을 해야 되겠지만, 이 부족한 상태는 닿지 않는 상태가 되면 치아들이 접촉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게 되거든요. 근데 그 움직이는 방향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이게 수직으로 이렇게 딱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바깥쪽으로 틀어지면서 내려가기도 하고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내려가기도 하고, 그래서 가장 피해야 될 게 이게 교합 접촉이 부족한 현상이거든요. 교합 접촉이 부족할 때는 뭔가 여기 교합면 쪽에, 씹는 면 쪽에 뭔가를 쌓아 올려서 접촉을 이루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 살짝 안 닿는 부분이 있으면, 만약에 재질이 골드 크라운이거나 도자기거나 뭐 골드를 조금씩 포인트별로 에딩을 해서 덧붙여 가지고 교합을 맞추기도 하고, 도자기 같은 경우면 도자기를 부분 덧붙여 가지고 하기도 하는데, 만약에 부족한 양이 클 때는 다시 만드는 게 맞겠죠. 접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 부족한 영상, 언더바이트, 저희가 이제 언더바이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언더바이트니까 과한 거는 이제 오버바이트겠죠. 오버바이트보다는 이제 언더바이트이 더 안 좋은데, 이 언더바이트를 피하기 위해서 만약 언더바이트이 됐는데 너무 이렇게 갭이 있다라고 하면, 수정해서 될 게 아니면 그때는 이제 새로 만들어서 어떻게든 바이트를 맞춰주는 게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합에 관한 말씀을 드렸고, 교합에 관한 내용들은 여러 개의 교합책을 봐도 이제 항상 그 동일한 결론을 갖고 있는 얘기도 있는데, 그 교합책의 저자마다 조금씩 다른 얘기를 하는 것도 있거든요. 교합이라는 게 그만큼 쉽게 알기가 힘들고 많이 난해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지금까지도 다른 선생님들이, 뭐 외국이나 국내의 선생님들이 많이 연구하고 또 좋은 책들과 논문도 많이 쓰시고 계시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제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교합이나 이런 것들을 잘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교합에 관해서 이제 가장 그래도 어떤 책에서건 동일하게 하는 얘기가 방금 전 말씀드렸던 언더바이트를 피해야 되고, 두 번째는 물었을 때, 이 물었을 때는 가능한 한 많은 점이 닿아야 되고, 그냥 물었을 때 어금니 같은 경우 왔다 갔다 갈 때는 접촉이 없어야 된다. 이게 참 어려워요. 이론상으로 이제 그냥 딱 물었을 때, 어금니를 꽉 물었을 때는 위아래 어금니가 최대한 많은 점이 접촉을 해야 되는데, 치아를 가는 순간, 옆으로 이동시키는 순간 모든 접촉이 딱 떨어져서 어금니 쪽에서는 접촉이 떨어지고, 앞니 쪽, 송곳니나 앞니 쪽에서 그 가이드, 옆으로 갈 때 가이드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교합지라는 걸 찍어서 조정하는데 옆으로 갈 때 가는 순간 0.5mm라도 이동하는 순간 이 모든 접촉이 딱 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맞추기가 또 쉽지가 않아요. 이론상으로는 책에 나온 내용으로 보면 참 좋은 내용인데, 이제 최대한 맞추려고는 노력을 하고 있고, 선생님들마다 이제 다들 열심히 노력해서 교합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 임플란트를 하고선 씹을 때 느낌이랄지 이런 게 좀 어색하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 교합 관련해서 높으면 조금씩 조정해서, 일단은 편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편하게 씹을 수 있는 그 치아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제 임플란트 2가 들어갔을 때 항상 또 하시는 말씀이 혀나 볼이 씹힌다. 이거는 이제 첫 번째로는 임플란트가 하는 동안은 여기가 비어 있잖아요. 비어 있다가 갑자기 뭐가 딱 들어가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혀나 볼이 씹히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치아의 그 사이즈나 형태의 문제인데, 옆에서 보면 윗니가 이렇게 있고 아래 어금니가 있으면, 윗니는 아랫니보다 반 치아 정도 이렇게 밖에 나와 있고, 아랫니는 혀 쪽으로 들어가 있고,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이런 모양이 이루어져 있어야 아랫니가 혀를 밀어주고 윗니가 볼을 밀어줌으로써 씹을 때 볼이나 혀가 씹히는 현상이 덜한데, 이제 이게 뭐 이렇게 맞닿게 윗니와 아랫니가 어느 정도의 갭이 없이, 층지는 게 없이 그냥 딱딱 이런 식으로 만약에 맞물렸다, 그럴 때는 볼이나 혀가 많이 씹힐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형태를 조절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형태를 조절해서 해결을 하고, 형태가 괜찮은데도 볼이나 혀가 씹힌다는 거는 이제 임플란트가 비어있는 동안, 이 자리가 이제 이가 빠지고 비어있는 동안 혀나 볼이 이제 여기서 차지하고 있다가 그게 밀려나면서 적응 과정에서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이게 적응 과정인지 치아의 형태의 문제인지 파악해서 잘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임플란트 보철을 하고 이가 올라갔을 때 이제 여러 가지 불편한 문제들이 이것 말고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진료를 하면서 겪어보고 또 다른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하셨는데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 치과로 오셨을 때 그런 분들이 어떤 게 불편하신지 가장 주로 듣는 내용들이 이런 내용이어서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이상 서울 S치과 최승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